저 이제 리츠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법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상하게 기출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좀 쉽게 출제를 한 편인데요. 그게 지금 그 요약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앞쪽에서 주로 많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인데, 일단 이제 종류를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출제가 돼요. 종류에 이제 실체형이 있고 명목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위탁관리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실체형 하죠. 여기는 명목형 하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다는 얘기죠. 명목형은 서류상 회사죠. 이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대체로 서류상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게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서류상 회사이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실적을 낸 수익은 나중에 주주들한테 배당이 되죠. 그러면 그때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서류상의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나중에 배당 소득 받을 때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실체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뒤에 나오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도 그 프로젝트 회사 있죠. 그 프로젝트 회사가 서류상 회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서류상 회사인 경우에는 또 그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상 회사는 그런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다 그렇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명목형은 서류상 회사여서 상근 임직원도 없고요. 지점도 설치하지 못하죠. 근데 이 서류상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서류상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해요. 자산관리회사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죠. 위탁. 서류상 회사라고 해도 주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는 있다면 주주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무슨 관리회사에다가 우리 맡기자 해서 그 자산관리회사의 직원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수익금 배당해주는 것도 다 어디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은 뭐만 하면 돼요. 주주총회 열어서 쟤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반 실체형도 어때요? 실체형 회사도 주주총회 열잖아요. 주주총회 열어서 저기 대표이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해서 못하면 대표이사 바꿔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주주총회 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를 하죠. 주식회사를 하면서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이죠. 인가 설립이 아니고 발기 설립이에요. 옛날에는 인가를 받았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발기 설립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설립이 돼요. 그래서 그냥 옛날보다는 훨씬 설립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니까 쉬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부동산 투자 회사가 설립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절차만 거쳐버리면 설립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 법인 등기하잖아요. 등록하잖아요. 그런 한 후에 10일 이내에 보고서는 제출해야 돼요. 알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뭐 한번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는데 그런 거는 정답 지문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중요 지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발기 설립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발기 설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설립자본금.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설립을 한 후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아주 쉬운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한 이후에 요거는 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돈이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형은 5억 원 이상 있으면 되고요. 명목형은 3억 원 이상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요거는 70억 이상이, 여기는 50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마련하면 돼요. 옛날보다는 규제가 많이 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이 많은 돈이 필요 없죠. 일단 뭐를 받게 한 후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게 한 후에 이제 무슨 준비가 갖춰진 거예요? 영업할 준비가 갖춰졌잖아요. 그때부터 돈 모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자마자 바로 어디에 투입할 수 있어요? 영업에 투입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설립할 때부터 70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설립할 때부터 70억 있으면 영업할 때까지 그 70억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낭비라는 거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최저 자본금을 마련하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설립할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제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설립한 이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모라는 규정이 있어요. 공모. 공모는 공개 모집이죠. 요거는 이제 표현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그래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는 거예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는 것은 이 영업인가 또는 이게 기준이에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이후 2년 이내, 요거는 2년 이내 30% 이상이에요. 원칙이 2년 이내 30% 이상,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돼요. 요 취지가 뭔가 하면은 여기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럼 그런 세금 혜택을 일반인들도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여기 참여해서 혜택을 받아가세요. 이런 취지예요. 근데 그런 취지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얼른 시급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모가 가능해요. 사모 가능. 또 70% 이상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때는 공모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는 일단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하고요. 요거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 대령이 정하는 주주예요. 대령이 정하는 주주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50% 이상 인수할 때 50% 이상 인수. 대령이 정하는 주주는 혼자잖아, 혼자. 대령이 정하는 주주는 혼자인데 혼자 50% 이상 인수하면은 따로 공모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대령이 정하는 주주가 누군가 하면은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요. 국민연금공단은 법적 주체는 혼자인데 근데 관리하는 돈이 누구 돈이에요?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주체는 혼자지만 국민의 돈이 50% 이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모를 했다고 보는 거죠. 30%만 해도 되는데, 그죠? 여기는 일반인 청약이 30% 이상만 해도 되는데, 물론 법적 주체는 혼자지만 50% 이상 인수를 해버리면 이미 국민의 돈이 50% 이상 들어온 셈이니까, 그럼 이미 공모를 했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같았었어요. 같았는데 지금 조금 더 여건을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50% 이상으로. 옛날에는 30%였는데 지금은 50%로. 30%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돼 있는데? 이거 수정이 안 됐나? 네, 고치십시오. 고치십시오. 이게 그 공모의 기억이 있죠. 공모의 기억, 예외의 기억이 있죠. 예외의 기억에 왜 이게 수정이 안 됐지? (50%에) 100%에 50. 예전에는 같았었어요. 이게 같았는데 이게 더 강화된 거예요. 약간.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중요도는 좀 낮아요. 그 오른쪽에 기업 구조 조정 있죠. 기업 구조 조정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 소유 한도가 좀 더 위에 있는데 공모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소유 한도. 주식 소유 한도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요. 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서요. 뭐 이렇게 무슨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뭐 직원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특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와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해서 여기는 50% 제한 없습니다. 이렇게 주식 소유 한도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구조조정은 여러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죠. 구조조정은 3호도 가능하고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도 제한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현물출자죠. 현물출자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물출자는 언제만 가능해요? 일단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돼요. 영업 준비가 돼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되고 영업할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도 갖춰야 돼요? 최저 자본금 갖춘 후 돈도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돈만 마련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도 해야 되고 이게 완벽하게 영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후에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영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물은 뭐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부동산만 됐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 권리도 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동산 관련 권리라고 기억하셔요. 그냥. 왜냐하면 그 항목들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항목들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봐야 돼요. 공부하는 기법에서 이렇게 이제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장가지가 나눠지면 너무 장가지로 깊게 많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막 복잡하니까 뭐 많다더라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된다더라. 그러면 3번쯤은 읽어는 보는 거죠. 그냥 다 기억은 못해도 여기 부동산 이 사용권 같은 거,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인척권 같은 부동산 사용권도 된다더라. 또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된다더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된다더라. 대토보상권도 된다더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 하는 거 정도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부동산 처분 제한이 있죠. 처분 제한은 샀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투기를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투기잖아요, 투기. 그러니까 처분 제한을 두는 거는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에요. 5년의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기간. 대령에 가면은 몇 년으로 돼 있고 대령에 가면은 1년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이.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좀 달랐었는데 경우에 따라 지금은 다 통일됐어. 그냥 5년의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기간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인데 누구는 예외예요. 구조조정은 예외예요. 구조조정은.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된다 이 말이야. 구조조정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만큼 구조조정은 시급한 거란 뜻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은 뭐예요? 자산 구성이죠. 맞나요? 지금 자산 구성이에요. 그 처분 제한 다음에 그 자산 구성에서는 이게 70% 80% 규정이 있거든요. 80% 이상 이렇게 숫자가 80% 이상일 때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당연히 부동산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증권 관련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현금. 요 세 개 합산이 총 자산의 80%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는 매 분기 말 현재. 매 분기 말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면 돼요. 근데 70% 이상은 뭐예요? 70% 이상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75%가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모자라는 5% 이상을 관련 증권과 현금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80% 이상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는 또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구조조정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여러 가지 혜택 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도 주식 소유 한도에도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공모도 할 필요가 없죠. 사모가 가능해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죠. 또 여기 처분 제한도 적용되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구조조정은 여기에서 제한이 있죠. 70% 이상 뭘로 보유해야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돼요. 80% 규정 없습니다. 얘는 없고요. 자,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은 이제 자산 관리에서 자기 관리는 직접 하면 되고, 위탁 관리나 부동산 투자 회사는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명목형이니까. 다음에 그 자산 관리 때문에 맨 밑에 가 보세요. 맨 밑에 자산 관리 회사 요건 있죠. 그 자산 관리 회사 요건 보시면은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이라야 돼요. 얘는 자산 관리 회사가. 근데 자산 관리 회사는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이런 거 없어요. 자산 관리 회사는 처음 인가 받을 때부터 70억 원 이상에 있어야 됩니다. 자산 관리 회사는. 설립 자본금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확보돼야 되죠. 근데 요거는 누구도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확보돼야 돼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또한 영업 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 돼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는 5명 이상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배당을 보시면 90% 이상 배당입니다. 90% 이상 배당. 90% 이상 배당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은 2배, 10배 이렇게 하면 돼요. 2배, 10배. 2배, 10배. 원칙적으로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안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은 조세 감면은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합병은 흡수 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하고요. 같은 종류의 부동산 투자 회사와 합병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체크하면 돼요. 그 흡수 합병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합병할 때 A가 B 속에 들어가거나 B가 A 속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같은 종류의 부동산 투자 회사와 합병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하고 위탁은 위탁하고 구조는 구조하고 이렇게 합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나머지는 됐죠. 자, 이제 오늘 문제를 좀 보고요. 3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형이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형이다. 말도 안 되죠? 예, 틀렸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최저 자본금 규모는 명목형은 50억 원 이상, 실체형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나요? 발기 설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되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으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요거는 맞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받는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먼저 적용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 법을 먼저 줘, 이 법을. 왜? 특별법이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뭘 적용하고? 상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법이 우선이 되는 거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민법의 특별법, 상법, 상법의 특별법,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렇게. 그래도 금방 들었다고 1, 2, 3, 4번에는 속은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지났을 때도 안 속아야 되는데. 다음에 4번. 다음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종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맞나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 30% 이상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맞죠? 다만 요거는 이제 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0% 이상, 내년 말까지 50%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맞죠? 50, 50 제한 없음 했잖아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 범위죠. 5년 범위.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죠. 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 썩는 거 보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 섞기 쉽거든. 이거 5번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안 틀렸다는 얘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기억하느냐가 문제죠. 자, 5번을 보시면 정부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이거 맞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이런 얘기 여기 나온 적 있나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는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아니고 저당 유동화 제도죠. 예, 이게 지금 관계없어요. 3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지향하고 건전한 투자 활성화. 맞죠? 이게 회사형으로 되면은 이게 확실히 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투기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인다. 그렇죠.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른 이제 자금 조달 방법들이죠. 자, 다른 자금 조달 방법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징이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무담보 대출이 무담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무담보, 신용도 묻지 않고 어떤 다른 물적 담보나 신용을 묻지 않고 뭘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사업의
수익성이요. 사업의 수익성. 또는 자체 자산은 됩니다. 자체 자산인데요. 요거를 담보로 하는 거죠. 사업의 수익성이나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합니다. 또는 당해 사업의 현금 흐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당해 사업의 현금 흐름. 당해 사업의 현금 흐름이 뭐예요? 그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익금. 분양하면 분양 수익금 들어오잖아요. 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통행료 수입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돼요? 구조는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를 통해서 해요?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업주가 하는 거나 다름없죠. 아까 이게 무슨 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서류상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얘한테 오는 그런 법인세 감면 혜택 이런 것도 주는 거죠. 다음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사업주한테 해줘요? 프로젝트 회사한테 해줘요? 여기다가 대출을 해주죠. 고리 대출이죠. 고리. 위험도가 높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기록돼야 안 돼요. 기록 안 되죠. 그걸 재무상태표라 그래.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그랬는데 지금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법적으로는 일단 누가 대출받은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받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도산이 되더라도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비소구금융. 이게 이한테 청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비소구금융인데 이론적으로는 비소구지만 현실적으로는 뭐가 많다고요? 제한적 소구죠. 금융기관이 전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빌려주진 않고 여기에 뭐 출자를 일부 하게 하거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뭐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거나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죠. 그래서 제한적 소구 이렇게 하고요. 그렇다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괜찮죠. 이 담보 없이 대출 받으니까. 그리고 무슨 금융? 외금융 효과죠. 장부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러죠. 채무 수용 능력이 높다. 다른 사업을 할 때 대출받기가 또 쉬워진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걸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는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고리의 장점은 장점인데 높은 수익의 장점은 장점인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뭐예요? 이 프로젝트 회사 자체도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돼요. 프로젝트 회사도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따로 분리가 돼 있으면 사업주가 도산이 됐을 때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섞여 있을 때는 사업주가 도산되면은 프로젝트에 영향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요. 이거는 사업주의 도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장치가 있어요? 에스크로우 계정이 있죠.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입출금을 통제하죠. 그 대출된 자금이 사업주가 관리해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따로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되고 또 참여하는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위험을 줄이는 장치죠. 참여 회사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위험을 줄이는 장치들이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안전 장치를 두는 거죠. 이런 안전 장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리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 124쪽에 가로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에서 그 동그라미 1번 어려버리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어떤 용어가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장치 말고 이제 장점으로 고리의 대출 말고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이런 것도 조금 어렵게는 해도 있을 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준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은 보통 우리 일반 담보대출 있죠.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 받은 거를 그 차입자가 어디에 돈을 쓸지를 보통 알아요, 몰라요? 일반 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나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다 할 때 뭐 정말로 그 뭐 이렇게 상담할 때는 얘기하겠죠. 뭐 사업자금으로 쓰겠다. 그래서 지금 집에 아무런 담보도 없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에 쓸 수도 있지만 그거 들고 강원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통제가 돼야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통제가 되죠.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통제가 돼서 이게 뭘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소리는 이게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에는 자원이 그만큼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돼도 그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돈 들고 저기 강원랜 들어가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이게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주택을 처분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에서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거는 누구의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그리고 복잡성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그 자체의 특성을 말해요. 보통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복잡한 사업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은 누구한테는 장점? 은행 입장에서는 장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죠. 그 다음에 위험 배분은 뭐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 참여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의 사후 관리에서는 대출한 이후에죠. 대출한 이후에 결제 수탁 계정 에스크로 있죠. 세 번째 줄에.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의 독립된 회사의 설립은 양쪽 모두의 장점이라고 그랬죠. 양쪽 모두에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해서 그 투자자 모집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우리 부동산 개발에서 이렇게 신디케이션 형태가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 왜 그 지난번에 개발 사업 할 때 말씀드렸나요? 그 뒤에도 나올 거예요. 신디케이트는 그 조합 있잖아요. 조합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조합 있잖아요. 조합을 할 때 조합원들이 있죠.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죠. 조합원 부담금 해서 개발 사업을 한 이후에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원래 집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부담금을 내놔서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금이 모자라면은 개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수익성은 좋아요. 수익성은 좋은데 일단은 개발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합원들만의 자금으로는 부족한데 조합원한테 계속 부담을 더하라 그러면 부담할 수 있는 조합원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조합원들이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럴 때 누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제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조합원들의 이익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의 이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들의 이익을 많이 보장해주면 보장해줄수록 조합원들의 수익은 떨어질 것이고 저쪽이 보장을 많이 안 해주면은 저 사람들은 돈을 안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요 적당하게 요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 둘 다 배당받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켜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 이제 참여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신디케이션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의의를 보시면은 그 원래의 의미의 이제 신디케이트는 이래요. 부동산의 개발, 취득,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명의 투자자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투자 방법의 하나다. 이거는 직접 투자라는 거는 직접 여기 참여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직접 투자이면 지분금융의 한 가지죠. 배당을 받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합자회사의 형태의 경우 해서 이게 여러 회사 중에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였어요? 주식회사였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근데 이 합자회사는 자금이 합해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금이 합해졌다.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신디케이터가 이 개발을 책임지는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 되고요. 투자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한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한정되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일반 투자자들 있죠.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은 자기가 된 돈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돼요.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막 이런 법적 책임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무한책임사원은 다 해야 돼요. 그걸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그 정도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요 내용을 질문한 적도 없어요. 내용을 질문한 적도 없고 그냥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이렇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6번을 보시면은 다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방식과 전통적 저당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금 대부단은 자, 처음부터 자금 대부단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자금 대부단은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개발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은행도 하나의 은행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덩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여럿이 합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금 대부단이라고 그래요. 자금 대부단은 프로젝트 사업주의 전체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한다. 됐나요?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은 돼요. 그 다음에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출보다 높다. 따라서 자금 대부단은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나요? 네, 드디어 속았어요. 부의 금융 효과는 누가 얻는 효과예요? 사업주가 얻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누구 입장인지를 잘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사업에서 발생될 현금 흐름이 주된 채무 변제 재원이며 사업의 현금 흐름이죠. 사업의 현금 흐름. 개발업자의 개인적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운영 위험, 재무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어 개별 이해관계자 위험을 최소화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철저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자, 그렇고요. 자, 이제 다시 오셔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 좀 오면 되겠습니다. 자, 126쪽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의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주요 업무를 보시면 돼요. 주요 업무. 주요 업무에서 처음에 채권 유동화 업무 있죠.
채권 유동화 업무, 이게 우리 MBS 하는 거 있잖아요, MBS. 그 다음에 2번에 채권 보유.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유해야 유동하지 않나요? MPTS 외에는 전부 다 저당 채권 집합을 보유하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보유를 해야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보세요. 그냥 좀 읽어도 이렇게 길잖아요, 문장이. 예를 들어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맨 끝에 지급보증 합니다. 지급보증. 보증이죠, 보증. 그 다음에 신용보증, 주택담보노연금 보증. 아, 보증 업무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됐습니다. 안 됐고요. 이제 주택담보노연금 보증 해서 자, 저거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연령 요건에서는 첫 번째 만 55세 이상이죠. 만 55세 이상. 이게 바뀌었어요. 60세에서. 만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주택 보유 요건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은 연령 요건의 동그라미 2번은 중요도가 좀 낮고요. 주택 보유 요건에서는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원칙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면 돼요. 다주택자라도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 다음에 9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한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좀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죠. 자, 나머지는 됐어요. 3번, 4번은 됐고. 다음에 대상주택 요건에서는 아파트 당연히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다 되잖아요. 다 돼요. 다 되고 그 대상주택 요건에 동그라미 1번만 조금 더 보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1번.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냥 실버타운이 아니라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실버타운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괄호석에 복합용도주택도 돼요. 왜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복합용도주택도 가능은 하지만 전체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돼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동그라미 1번까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원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화하는 거예요. 다음에 당연히 보증기한은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죠. 종신방식은 그래요.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월지급금 지급 방식에서는 동그라미 1번, 2번까지만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신방식 있고 종신방식은 종신지급 방식이 있고요. 종신혼합 방식이 있어요.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만 있어요. 종신방식은 뭐겠어요? 사망할 때까지예요. 확정기간 방식은 기간을 정해놓고 가입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입할 때.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그러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받겠어요? 확정기간이 돈을 더 많이 받겠죠. 이거는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래 살 사람인지 일찍 사망할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으면 딱 이제 확실하니까 돈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렇게 대출 받으려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죠. 2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20년 이내에 죽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만기가 될수록 죽어야 되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해요. 다음에 지급 방식과 혼합 방식의 차이는 얘는 수시 인출금이 없어요. 얘는 수시 인출금이 있어요. 이 수시 인출금의 용도는 뭔가 하면은 수술비,
또는 주택 수선비 이런 돈 있죠. 이렇게 목돈이 들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이런 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요거 둘 중에는 누가 더 많이 받겠어요? 지급 방식이 더 많이 받겠죠. 얘는 그 남겨놔야 되니까 일정액을 남겨놓고 대출해 주니까 그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월 지급금 지급 유형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정액형, 전후후박형. 정액형은 뭐예요? 대출 기간 내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고,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요. 11년째부터 초기 지급금의 70%를 지급하는 게 전후후박형이에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액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전후후박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전후후박형이 좀 더 나을 것 같죠? 어차피 나이 들면 어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지금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뭘 돈 많이까 아, 서글퍼요. 돈이라도 그 많이 받도록 그러면 정액형으로 쓸 일도 없는데 뭐 많이 받아요, 받기는. 자, 아무튼 인플레를 감안한다면 정액형도 괜찮죠. 어차피 실질 가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출금리는 이제 변동금리,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주택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주택연금은 누가 지급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요? 은행이 지급해요? 은행이 지급해요, 은행이. 네, 은행이 지급합니다. 은행이 주택연금을 지급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쓰는 거예요, 보증. 자, 그러면 은행은 고정금리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은행은 고정금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금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금자리론 들어보셨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줘요, 그거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리한 뭐를 취급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를 취급을 해요.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고정금리 취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 그게 차이점이에요.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요거 주택연금은 변동금리예요. 자, 그건 뭐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에 보증료가 있죠. 보증료가 1번, 2번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이런 게 있는데 그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혹시 또 외울까 걱정스러워서. 그거는 출제가 돼도 이게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있는데 왜 보증료가 필요한지만 알면 돼요. 보증료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그 뒤에 저것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그 대출금 상환 128쪽에 대출금 상환의 3번, 4번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더 클 때는 남는 거는 상수시켜줘요. 근데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작을 때는 별도 청구하지 않아요. 모자라는 거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워줘요. 왜? 보증을 썼으니까. 그럼 남는 거는 상수시켜주고 모자라는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워주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 밑에 처음에 그 가입한 사람들한테 받은 보증료 그거 가지고 채워 넣는 거예요. 일종의 보험료라고 보면 되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료는 필요한 겁니다. 대신 보증료를 받는 사람이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주택연금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그 보증료만큼을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증료만큼을. 나중에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해요.
보증금 일단 그건 보험료 낸 거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낸 거예요. 보험료. 돌려받지 못하는 보장성 보험료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그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갚을 수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망할지라도 주택을 안 팔아도 돼요. 만약에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뭐 처분해야 되는 그 집 주변이 개발 호재가 떠서 이제 막 앞으로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안 팔아도 되겠죠. 대신 다른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원금 이자를 다 쳐서 갚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개인한테 적금 부은 거예요. 은행이 개인한테 적금 부어서 나중에 적금 타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금리는 변동금리로 해서 그때 적용되는 금리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그 주택연금의 장점은 여러분이 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체크한 것 위주로만 보세요. 다음에 그 보금자리론 있죠,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죠. 주택을 사려는 사람. 요거는 이제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고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2년 이내 처분하면 되니까. 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뭐 신혼가구는 8,500 이하인데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아까 고정금리라 그랬죠. 다음에 대상주택은 이제 공부상 주택인데 6억 원 초과주택은 제외한다. 이거는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금이 나가지 않아요. 다음에 대출 한도는 그냥 3억 원까지 대출한다. 이렇게만 하세요. 경우에 따라 그게 LTV가 달리 적용되니까 70% 뭐 80% 이렇게. 다음에 대출 기간은 10년, 최소 10년이에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다음에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도 되고요. 최감식, 원금 균등도 되고요. 최증식도 돼요. 다만 최증식은 만 40세 미만입니다. 만 40세면 젊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뭐 이런 식으로 좀 짧습니다. 그 거치가 거의 없는 거죠. 자, 요 7번, 8번 문제를 좀 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 보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보증, 주택담보노연금 보증,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뭘까요? 3번이에요. 3번. 학자금 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이런 업무는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3번은 누가 하는 걸까요? 3번은 누가 할까요?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요. 본사가 어디 있어요? 본사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어디 무슨 혁신도시인가 뭐 무슨 은행동이 있나요?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혁신도시 거기 있을 거예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많이 분산시켰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여기 와 있어요. 아무튼 거기서 해요. 다음에 8번은 영목이지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고정금리가 원칙이며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요거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정규적인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노년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비 차입 금융대부 방식이다. 맞죠? 그 다음에 노년층의 보유 주택을 담보로 자녀 생애기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불받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계약기간 말이 대상 주택이 매도되거나
차입자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된다.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그 5번에 주택연금이 종료되면 담보부동산의 매도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지불액의 원리금 합계액이 일시불로 상환된다. 맞죠?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틀린 데가 두 군데죠.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고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 아니고 55세 이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좀 쉬고 나머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